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지층에 대해서 나온 거지. 요거 A 같은 경우에 요 지층 뭐라 그러지 이거?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여는 B는 사층기. 그 다음에 C는 건열. 그래서 지금 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 이제 앞으로 1년 있다가 대수능 봐야 되니까 내용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기 완자책으로 공부했잖아. 내신 대비를,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익숙한 완자로 내용 한번 보고요. 완자책 안 가져왔지 오늘? 시험 끝나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근데 필기도구는 가져왔네. 자, 이거 뭐야? 갑자기 인터넷이 또. 뭐야? 자, 봅시다. 해적 구조. 선생님 여기 페이지 수 적어줄 테니까 집에서 혹시 뭐 다시 복습하거나 공부하려면은 한번 보고. 완자책은 69쪽에 나와 있어요. 기억들 알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해적 구조 중에 사층리는 유일하게 물이나 바람이 흐른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이 뭐 물이나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면은 이 앞쪽은 어떻게 돼? 침식이 되고 그 침식된 퇴적물들이 뒤에 가서 쌓이죠. 그래서 사층리의 모양을 보면은 뭐 이런 모양 같이 쌓이게 되죠. 그럼 모양을 보면은 지금 바람이나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다? 오른쪽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뒤에서 퇴적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퇴적, 지층이 형성이 됐을 때 지구 내부 힘에 의해서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역전이 뭐지? 거꾸로 엎어진 거죠? 그래서 역전된 건지 안 된 건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에서 넓은 쪽이 어디야? 위쪽이고 이렇게 좁은 쪽이 어디야? 아래쪽이고. 그래서 만약에 넓은 쪽이 아래로 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역전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층기는 이렇게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 불었던 방향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퇴적 구조였고, 그래서 보통 어디서 만들어져요? 물이 흘러간 거니까 어디? 하천, 그치? 바람 많이 부는 곳이 어디니? 사막. 이런 데서 보통 이런 사층리 퇴적 구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이층리. 점이층리는 깊은 바다 같은 데서 퇴적물들이 떠내려와서 깊은 바다를 이제 심해저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꼭 바다뿐만이 아니고 깊은 호수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퇴적물들이 뭐 자갈, 모래, 점토 같은 게 떠내려왔을 때 자갈, 모래, 점토 중에 누가 가장 무겁니? 자갈이 가장 무겁죠? 그럼 얘가 가장 먼저 퇴적되겠지? 그 다음에 누구? 뭐 모래. 그 다음에 누구? 점토. 점토가 진흙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가 큰 것부터 무거운 것부터 또는 밀도가 큰 것부터 아래쪽에 순서대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점이층이에요. 그래서 알갱이가 큰 게 아래쪽에 있고 작은 게 위쪽에 있고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쌓여져 있는 점이층이고 얘가 역전이 되면은 큰 게 위에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심해져.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 그 다음에 연은 있었어요. 연은 어디서 만들어지지? 일단 퇴적 구조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물결 모양 같이 나타나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연은 어디서 만들어지니? 얕은 물가. 그지? 얕은 물가. 그래서 너네 얕은 물에 보면은 이렇게 찰랑찰랑 물결이 치지 않아. 그치? 그 모양대로 밑에 있는 퇴적 구조가 나타나는 게 연은. 연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한 게, 뾰족한 게 어디가 돼? 위가 되는 거지. 만약에 거꾸로 뭐 요런 식으로 만약에 연은이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역전된 거지. 그래서 뾰족한 게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보면은 건열이라고 있었죠. 건열. 건열은 퇴적 구조의 모양이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이런 모양. 말 그대로 뭐야?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죠? 건조한 지역.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너네 가뭄 들고 그러면 논바닥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죠?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열은 연은하고 반대로 이렇게 뾰족한 게. 뾰족이 이게 맞지? 아, 뾰인가? 아니, 뾰냐? 아니, 이거냐? 요거냐? 요거냐? 아, 참, 그거 참 어려워. 요거라고? 맞아? 그래? 얘는 뽀족인가? 그래요. 뾰족한 부분이 어디가 돼? 아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퇴적 구조 그때 2학년 때 너네 2학년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났지만 제 시험 볼 때 했던 내용들이니까 기억 한번 떠올려 보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자. 뭐 자기가 기억이 나서 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배운 지가 좀 오래된 것들이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11월 달에 이제 내년이지. 내년 11월 달에 또 수능이니까 한 11개월 남았지. 넉넉 잡아 1년. 자,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 A가 퇴적 구조 중에 뭐? 연은 역전되지 않았죠? 뾰족한 게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B는 요거 뭐니? 사층리. 이게 넓은 게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역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층리 보니까 뭐 물이나 바람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 거 같니? 오른쪽 아니면 왼쪽? 왼쪽이죠.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쌓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C는 번열이지. 그런데 뾰족한 게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이것도 역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A, B, C 전부 다 역전된 지층은 없네요. 그럼 기억 봅시다. A 건열. A 건열 아니지? 연은이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B의 퇴적 구조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요거 맞니?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니? 네. 있죠. 지금 위쪽이 넓은 쪽이 위쪽에 있는 걸로 봐서 역전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요 지층 퇴적 구조로 보면 판단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C가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시기가 있다. 건열은 건조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네. 답은 몇 번? 4번인가요? 네.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사진 안 찍어도 되겠죠? 그 사진 찍는 거 나중이나 집에 가서 복습 한 번씩 하고. 자, 2번 한번 보자. 자, 2번 문제는 지금 바다 깊이에 따라서 뭐 수온과 염분 분포, 이번에 수온과 염분 분포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여기 문제 보니까 뭐 혼합층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네. 그럼 요거는 완자책에서 157쪽에 나와 있는 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까? 제목을 해수의 층산구조. 자, 여기 해수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때 X축을 이제 수온이라고 하고 Y축을 이제 깊이라고 하면은, 너네 해수면에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것도 기억나지? 수온이 어떻게 돼? 가장 높은 곳이 수온이 높고 일정하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수온이 낮아지다가 깊은 곳은 수온이 이렇게 낮은 상태. 그래서 해수는 크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의해서 세 개 층으로 나눴었지. 가장 위에 층은 이름을 뭐라 그러니? 네, 혼합층이라고 그러죠. 혼합층. 그 밑에는 수온약층. 가장 밑에는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상 구조로 우리가 나눴었어. 네. 혼합층은 어떤 특징이 있었었니? 수온이 일정해요. 왜 일정한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혼합 섞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위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섞이면서 위나 아래나 수온이 같아져 버린. 그럼 바람이 강한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되지? 두꺼워지죠. 바람이 강한 지역은 바닷물이 많이 혼합될 테니까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의 두께가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위도로 봤을 때는 중위도가 바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중위도고 혼합층이 좀 두꺼운 특징이 있었어. 그리고 수온은 가장 높죠.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입사되니까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수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에요. 왜 떨어지니?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태양 에너지 저기 도달량이 어때? 입사량이 적어지죠. 입사량이라기보다는 태양 에너지 흡수량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수온 약층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거. 수온 약층은 좀 안정한 층이 있어. 왜? 여기 위에 부분은 수온이 어때? 높아요. 아랫부분은 수온이 어때요? 낮죠? 근데 따뜻한 게 가볍지? 밀도가 작고, 차가운 게 무겁죠? 밀도가 크고. 그럼 가벼운 게 위에 있고 무거운 게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래서 좀 이따 밀도도 할 텐데, 너네 바닷물의 밀도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잖아. 수온하고 또 하나 뭐에 영향을 받을까? 염분 겸연이? 바닷물 속에 염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럼 바닷물의 밀도가 크다 그러면, 밀도가 크면 가라앉겠죠? 그럼 수온이 어때야 돼? 낮아야 되죠.
차가운 게 무겁지, 그치? 그리고 염분은 높아야 돼. 그러니까 바닷물 안에 뭐 염화나트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염료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염분이 높아지고 밀도가 커지고 무거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 수온약층은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에 물질 교환을 어떻게 하지? 차단시켜버려. 만약에 수온약층이 혼합이 잘 된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혼합층의 물질을 아래로 넣고 아래에 있는 심해층의 물질을 위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잘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혼합층하고 심해층이 물질 교환되는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심해층은 심해라는 게 깊은 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온도가 낮은 바다를 심해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안쪽은 뭐 태양 에너지가 아예 못 들어오니까 온도가 한 4도 정도로 다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고 일정해요. 그래서 계절과 위도에 상관없이 수온이 다 낮은 상태다. 지금 위에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또는 저위도든 고위도든 상관없이 여기는 무조건 심해지고 온도가 다 낮죠. 기억나죠, 이거는? 그리고요. 여기 관련된 게 요것도 한번 봐줄까? 아까쯤 얘기했듯이 바닷물의 밀도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뭐 자주 출제가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면은 요거는 위도별로 나타낸 건데 여기 저위도는 수온이 어때? 높죠? 적도 같은데. 그러면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다? 낮아진다. 뭐 이렇게. 그래서 수온하고 밀도는 반비례 관계다. 뭐 이걸 나타낸 그래프고. 얘는 이제 깊이에 따라서 밀도를 나타낸 거네. 그럼 바닷물 위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밀도는 작을 거고 들어가면은 수온은 낮아지니까 밀도는 자꾸 커질 거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염분도 없나? 밑에 있구나. 그리고 수온 염분도 기억나니? TS도라고 얘기하잖아. 자, X축이 지금 염분이 나와 있고 염분 일단 구하는 식 기억나니? 어떻게 구하니? 바닷물 속에 염화나트륨 같은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느냐. 근데 이제 천분율이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죠? 1000. 이렇게 해서 염분 구하는 거지. 기억 안 나면 안 된다 그래.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X축이 지금 염분이 나와 있는데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얼마 정도 되죠? 그 정도는 기억해야지.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 35 PSU 정도겠지? 뭘 5야. 기억나야지. 35 정도 되고. 그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우리나라 바다들. 응? 우리나라는 뭐 동해, 남해, 황해에 따라서 염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 잡아서 한 33 PSU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요.
자, 그리고 Y축은 이제 수온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 파란 선, 요게 뭐야? 밀도 얘기하죠, 밀도. 그지? 밀도. 그래서 어떤 바닷물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서 요 수온 염분도에 해당하는 곳의 밀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의 수온을 쟀더니 10도였대. 그리고 뭐 이 바다의 염분을 쟀더니 이게 얼마야? 33.8인가? 뭐 한 요 정도가 나왔대. 대강. 그래서 수온과 그 바다의 염분을 재서 수온 염분도로 보면은 여기니까 요 선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바다의 밀도는 얼마? 요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기억하지? 자, 그러면 문제로 보면은 자, 2번 봅시다. 히터 계속 틀어놨는데 더우면 얘기해라. 또 더우면 졸리니까. 더워? 괜찮아? 네. 자, 가나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 1년 동안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래요. 뭐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깊이 그리고 요 숫자가 수온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시간, 깊이, 그다음 psu 염분이 되겠지? 요게 수온, 요게 염분. 그럼 기억. 혼합층의 두께는 혼합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온이 어떤 곳이야? 일정한 곳이죠. 네? 그럼 8월이 11월보다 얇다 그랬는데 8월 그 다음에 11월이면 이 정도 되겠다? 그지? 그러면 수온이 일정한 곳이 혼합층이니까 수온 그래프에서 우리가 따져봐야지. 그치? 그럼 8월달을 보면 깊이가 낮은 곳부터 쭉 내려가자. 쭉 내려가면은 26도, 뭐 또 더 내려가면 24도, 22도 이러면서 수온이 어떻게 돼?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변하지. 그럼 계속 변하면 요거는 혼합층이 아니고 뭐라는 걸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수온 약층이 좀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봐서 요 정도 아주 조금밖에 혼합층이 안 나타난다라고 판단을 해야죠. 조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26도, 뭐 24도, 22도, 뭐 20도, 18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요거는 얇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12월 달은 어떻니? 옆에서 그려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수온이 어때? 18도도 똑같네? 그치? 그러면은 수온이 일정한 구간 혼합층이 어떻다고 판단해야 돼? 두껍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치? 그럼 기억 맞니? 혼합층의 두께는 8월이 11월보다 얇다. 8월이 얇죠? 이거 맞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 리을. 깊이 20m 해수의 염분. 이번에 염분을 물어보네? 그럼 요 그래프를 봐야지. 20m래. 그럼 20m면 여기네. 여기. 그지? 20m의 염분은 2월이 8월보다 높다. 2월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8월이 여기 있네요. 2월의 염분은 어느 정도 돼 보이니 지금? 여기인데. 요 선이 33이잖아. 요게 그치? 그리고 밑에 선이 뭐 33보다 조금 올라가겠다. 그치? 그럼 아무튼 여기는 33점 얼마 정도 되겠다. 맞나?
여기는 33점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는 8월달은 요 위에 선이 32고 요 밑에 선이 또 32.5니까 여기는 뭐 32점 얼마 정도가 되겠다. 그치? 볼 수 있겠니? 요 그래프 잘 해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니은 맞니? 2월이 영분이 어때? 8월보다 높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자. 디귿은 뭐야? 해수의 밀도는 2월이 8월보다 크다고 그랬네. 밀도를 물어봤네? 그럼 이거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밀도에 영향받는 게 뭐라고? 수온하고 또 뭐? 염분이죠. 다시 한번 쓰면 밀도가 높은 바다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어때? 높고. 그지? 그럼 2월하고 8월을 비교했으니까 2월 한번 보자고. 2월하고 8월 비교한 거야? 문제에서 어디라고 그랬지? 표층. 표층. 표층이니까 2월 달에 겉에 부분 얘기하겠죠. 만약 겉에 부분의 수온 대강 따졌을 때 어때? 요거 10도 선이 되겠다. 그치? 10도 선. 그 다음에 8월 달에 요 겉에 부분이 한 26도. 그치? 그러면 2월 달하고 8월 달 중에 수온은 어디가 더 높아? 8월이 더 높은 거지. 되나요? 천천히 하니까 잘 쫓아와. 그 다음에 염분은 표층이라 그랬어. 표층. 이거 지워도 되겠죠? 겉에 부분 2월 달에 표층 염분이 한 33 근처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8월 달에 31.5 뭐 그러면 2월 달에 어때 염분이? 더 높은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2월을 기준으로 보면 2월 달은 수온이 낮아요. 그리고 2월 달은 염분은 어때? 높아요. 따라서 2월 달이 바닷물의 밀도가 어떤 거야? 큰 거지. 그치? 그럼 디귿 맞나? 응. 밀도가 2월 달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디귿도 맞다.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졸립지 또. 응? 또 따뜻하니까 그냥. 자, 그 다음 3번. 요 그래프 이거 무슨 그래프지? 이거 너네 1학기 때 시험 봤었잖아.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 에? 마그마 생성 조건 그때 그래프 있잖아. 지하 속에 암석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어떤 조건에서 생성이 되는지. 오늘 이거 미리 책에 다 찾아봤는데 완자책에서 46쪽에 이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왜? 크게 얘기해, 크게. 요 그래프잖아요, 이거. 응? 뭐 제목을 뭐라고 할까? 암석의 용융곡선? 용융이 녹는다는 얘기지? 용융곡선.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관계된 그래프죠. 자, 항상 그래프는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온도야. Y축은 뭐야? 땅속 깊이를 얘기하죠. 너네 일반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지하의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 높아지지? 요 빨간색이 이제 지하의 온도 분포고, 그 다음에 요거 초록색 실선, 이거는 뭐야?
물이 들어있지 않는 멘트의 용융곡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고체가 액체로 녹는 운동. 응?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요 깊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 깊이라고 그러면 지하의 온도가 지금 요만큼이야. 근데 물이 들어있지 않는 멘틀은 요 온도가 돼야지 어떻게 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지하의 온도가 요만큼이야. 근데 요 온도가 돼야지 어떻게 멘틀이 녹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지하의 온도 상태에서는 멘틀이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지? 응. 온도가 여기까지 올라가지 녹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지하에 있던 물질이 녹으려면 지하의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무슨 원인에 의해서 상승하면은 요 지하에 있던 암석이 녹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 온도가 어떻게 되는데? 상승하면 되죠. 뭐 지하에서 온도가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저런 거 기억나나? 그 지하의 암석 속에 보면은 방사성 원소들이 많이 있죠. 이게 뭐야? 방사성 원소가. 안정한 거, 불안정한 거. 응? 불안정한 원소들. 그래서 암석 속에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들이 많이 있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스스로 붕괴하죠. 붕괴할 때 열이 나오죠. 그럼 이 열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될까? 멘틀의 온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지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때 왜 웃냐면 지금 눈이 또 이제 나는 히터 꺼야 되겠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지하에 있던 물질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멘틀의 또 용융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지하에 있던 물질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구 내부 힘에 의해서 뜬다는 얘기죠. 이거는 땅이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을 뭐라 그러지? 융기한다 그러죠? 융기. 그치? 그래서 떠오르게 되면은 이 물질의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만큼 센 압력이 가해지다가 얘가 떠오르게 되면은 압력이 약해지게 되지.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은 또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선 보세요. 점선은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 이 멘틀 암석 속에 물이 들어가면은 요 녹는 점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러면 멘틀 속에 물이 들어가면은 용융점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지하 온도보다 낮아지죠. 그러면 암석이 어떻게 될까? 녹겠지. 그래서 물이 공급돼요. 세 번째, 암석 속에 물이 공급되면은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융기로 하지 말고 이거 압력 감소로 써봅시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하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떠올라서 압력이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멘틀 암석 속에 물이 공급되거나 그러면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 뭐였지 이거? 물이 들어있는 화강. 얘네들은 멘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화강암만 얘기하는 거거든. 화강암은 물이 포함되면은 이렇게 용융점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요 깊이만 들어가면은 지하의 온도보다도 용융점이 낮지. 그럼 이 화강암들은 마그마가 잘 될 수가 있죠. 기억나니? 한번 다시 보니까 좀 날 것 같아? 왜? 대답도 안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한번 볼까? 네. 그래서 우리 완자책 가지고 그때 배웠을 때 방금 써준 거 온도 상승, 압력 감소, 물의 공급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대륙지각이 가열돼서 온도가 상승하죠. 그럼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점에 도달하면 화강암이 용융돼서 유물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아까 전에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물이 포함된 화강암. 응? 근데 만약에 지하의 온도, 요 A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지하의 온도가 지금 물이 포함된 화강암보다 온도가 낮잖아. 그치?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화강암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녹는다는 거죠? 녹아서 유물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 유물암질 마그마. 얘네 마그마 종류도 기억나?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길게요. 얘네 마그마 종류 중에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본 것 같아? 1학기 때? SiO2 함량, 점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죠. SiO2 함량에 따라서. 그리고 압력 감소. 이거 다 설명한 거 위로 떠오르면은. 그리고 물의 공급. 물의 공급되면은 용융점이 낮아져서 다 그거에 대한.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너무 자세하게 하나? 자, 그럼 어느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하고 용융 곡선제.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역의 깊이에서 요 기역, 여기의 깊이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할 때 이렇게 온도 맞지? 온도가 증가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이거 맞니? 방금 했잖아. 이 점선이 이게 뭐였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었지. 근데 이 깊이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이 화강암이 녹아서 화강암질 마그마, 그 중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그치? 이거 맞아요. 그다음 니은. 니은의 깊이에서, 니은이면 여기네. 멘틀 물질은 온도 변화 없이 상승했대, 이거는. 요게 어떻게 됐다? 위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지. 그치? 떠오르면 현무암질 마그마로 용융될 수 있다. 요 실선이 뭐였지, 아까?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었지. 얘네들이 보통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거든. 근데 얘 봐봐. 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녹는점, 용융점보다는 무조건 온도가 낮잖아. 그치? 만들어질 수 있니? 없죠. 이건 틀렸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의 깊이에서, 디귿은 여기 있네요. 그림이 조금해서 잘 보이나 모르겠다. 멘틀 물질은 물이 공급되면 용융될 수 있다. 이 실선이 멘틀의 용융 곡선이었잖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공급됐을 때, 그치? 그럼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 용융점이 낮아지니까 지하 온도보다 낮아져서
용융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거 맞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줘야 되겠지, 그치? 됐나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시작하실게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한번 봅시다. 자, 판의 이동에 대한 건데 여기 열점이 나온다. 열점 기억나니? 열점, 여기 38쪽에 있더라고요. 열점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 하와이 같은 데가 있어요. 하와이는 이렇게 태평양판의 중앙 정도 있어요. 그럼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니지. 판의 경계가 아니야. 그런데 요 판의 경계가 아닌 부분에서 화산이 자주 터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있죠. 플룸 구조론 기억나? 응? 플룸 구조론. 그래서 지구 내부에 그 뜨거운 플룸은 가벼워서 어떻게 돼? 떠오르지? 떠올라서 꼭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뜨거운 플룸이 솟아올라서 이렇게 화산들이 터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판의 경계는 판 구조론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뭐 화산이 터질 수 있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요 하와이 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던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해가지고 화산이 터지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땅의 모양을 보니까 자, 요게 지금 태평양판이야. 요거 하와이가 있는 큰 판 있죠. 요게 태평양판이죠. 자, 태평양판 요 하와이 밑으로 가면은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올라오는 열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열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그마는 고정되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흘러다니는 마그마가 아니고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마그마거든. 그럼 얘가 터져 나와. 이 판 위로 터져 나오면 여기서 뭐가 생겨? 화산이 생기죠. 화산섬이 생기지. 근데 태평양 판이 가만히 있어 움직여 다녀. 움직여 다니죠. 그럼 아주 옛날에 여기에서 열점에서 화산이 터져 나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판이 이동했어. 그럼 이 화산이 어떻게 돼? 일로 가버리겠지. 절로 가버렸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플룸들이 쌓이면서 또 터져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또 화산이 또 생기죠. 그동안 또 어떻게 돼? 판이 또 이동했다 그러면 맨 처음 생긴 화산은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오고, 그지? 그 다음 터진 화산은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그 다음 터진 거는 여기에 생기겠죠. 그래서 이 열점에 있는 화산이 가장 마지막, 최근에 생성된 화산이고, 열점에서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 과거, 오래된 거지, 그치? 그래서 하와이 열도를 보면은 우린 잘 보이나 모르겠다. 이렇게 화산섬들이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하와이예요. 하와이. 그럼 이 하와이 밑에 뭐가 있다?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다? 열점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중에서는 얘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와이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래에 가면 어떻게 돼? 하와이 섬도 판의 이동에 의해서 옮겨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나중에 열점에서 하와이 섬 뒤에 또 화산섬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은 이 태평양판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이동했니? 봐봐! 이거하고 좀 실패. 여기 가장 먼저 생긴 거잖아. 이 열점에서. 됐나? 이건 이해했지? 다 알고 있지? 얘가 가장 먼저 생긴 거니까 이렇게 태평양판이 이동했다가 최근에는 일로 간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그지? 그래서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이동 속도도 알 수 있죠. 그냥 거속시, 속도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뭐야? 거리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요 화산섬과 요 화산섬이 여기 요 섬과 요 섬이 생겼을 당시에 요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를 만약에 구하고자 하면은 요 섬과 요 섬 사이에 거리 구할 수 있죠. 화산섬 사이의 거리. 그럼 부모는 시간 대입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지. 화산섬의 나이 차이를 구하면 요 화산섬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요거는 30만 년 전에 만들어졌대. 그럼 100만 년 전, 30만 년 전이니까 여기를 판이 이동하는 동안 70만 년 걸렸다는 거지. 그지? 그럼 70만 년 이동하는 동안 요 사이에 거리까지 대입하면 이동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하면은 판의 이동 속도까지도 구할 수 있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너무 자세하게 하니? 네. 네? 너무 자세하게 해? 그냥 문제만 볼까? 근데 너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라고. 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낫겠니? 그냥 문제만 풀이를 하는 게 낫겠니? 니네가 도움이 되는 걸로 해야 돼. 대답하기 싫어요? 자, 보자. 자, 판의 이동에 따라 열점이 생성된 화산 암체들이 배열되는 과정을 위한 탐구 활동이다. 자, 실험을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읽었겠지만 책상에 종이를 고정시킨 후 여기 종이가 있네. 밑에. 그리고 종이에 점을 찍고 A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점을 찍고 A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가 종이 위에 투명 용지를 올린 다음에 투명한 용지를 이 종이 위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명 용지에 방이 요거 4자 동서남북을 표시하고 그리고 종이의 A점의 위치를 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투명 용지에 이렇게 점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투명 용지를 일정한 거리만큼 무슨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종이가 있었어. 종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A점을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어떻게? 투명 용지를 이렇게 한 장 깔아놓고
투명 용지니까 요 안에 있는 점이 보이겠지. 그럼 그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그리고 투명 용지를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러면 투명 용지를 이동시키면 여기 노란색 점 찍어 놓은 게 여기로 가겠지. 이 노란색 용지 자체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또 종이에 있는 A점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다 또 점을 찍는 거야. 그럼 이게 아까 그 10점 우리가 설명해 준 거, 그거를 지금 실험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A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요거 10점이야. 응? 10점이고, 요 투명 용지는 뭘로 봐야 될까, 그러면? 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투명 용지를 움직인다는 건 판이 이동한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요게 점 찍어 놓은 거는 뭘로 봐야 될까? 요 10점에서 터져나온 화산체라고 봐야죠. 화산서. 이해됐나? 지금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명 용지에 뭐 점을 찍고 뭐 이런 걸 반복하고 뭐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제? 자, 그리고 문제 밑에 보면. 자, 탐구 결과를 봤더니 점이 이렇게 찍혔다는 거야. 여기 뭐야? 가장 먼저 점 찍은 거고, 그 다음 점 찍은 거고, 그 다음 점 찍은 거고, 그 다음 점 찍은 거고, 그치? 그럼 이게 화산체라고 하면은 요 1번이 어떻게 된 거야? 가장 먼저 10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체가 되는 거고, 4번이 뭐야? 가장 나중에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투명 용지는 판이라고 생각하고서 실험한 거니까 지금 판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네? 네. 무슨 쪽으로? 여기 4자가 있잖아. 동서남북은 볼 줄 알죠? 무슨 방향으로 판이 이동한 거니? 동쪽으로 이동한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이 판은 북동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런 탐구 결과가 나온 거지. 기억 맞니? 여기 문제 넘겼는데 기억이 10점 맞아? 네. 기억이 아까 뭐였지? 이거 종이에 점 찍어 놓은 거죠, 이거? 이거 점 찍어 놓은 거. 이거 10점. 맞고. 그 다음, 니은은? 다는 판의 이동 과정에 해당한다. 다가 아까 뭐였어? 투명 용지를 일정한 거리만큼 니은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투명 용지가 판이니까 얘를 이동시켰으니까 판의 이동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남서쪽은 니은에 해당한다. 얘 지금 판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지? 이렇게 북동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디귿만 틀렸다. 북동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 이거.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만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빼시면 되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은하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가와나는 세이퍼트 은하하고 타원 은하 중에 하나이다. 세이퍼트 은하는 너네 그 특이 은하라고 몇 개 배운 거 있죠. 특이 은하에 들어가고 타원 은하는 일반적인 은하죠. 너네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은하를 분류할 때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구별을 했었지. 그 중에서 우주에 제일 많은 은하가 뭐였지? 나선 은하였죠. 나선 은하. 맞아? 그 중에서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인데 정상 나선 은하니 막대 나선 은하니? 네, 막대 나선 은하. 그 정도 알고 있죠. 자, 요거는 완자책의 308쪽에 관계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이거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허블이 은하 분류할 때 타원 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그 중에서 우리 태양계가 포함된 우리 은하는 여기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고, 그 중에 우리 특이 은하 배운 적 있어요. 전파 은하. 기억나? 강한 전파 이렇게 내보내는 전파 은하. 그리고 요거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K사. 이런 특이 은하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서 지금 이 세이퍼트 은하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보자. 자, 세이퍼트 은하는 일단 허블이 분류한 그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그러니까 타원 은하는 일반 은하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세이퍼트 은하는 뭐다? 이 허블이 분류한 일반 은하하고 좀 다른 특이 은하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은하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배웠어? 핵이 어때? 아주 밝은 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출선이 보이더라. 이런 게 이제 세이퍼트 은하인데, 뭐 중심부에는 뭐 밝고 푸른색을 띠고 있다 그랬는데, 너네 별 중에 그 은하가 별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 푸른색 별일수록 온도가 어떻지? 그것도 알고 있죠. 푸른색하고 붉은색 별들이 있는데, 푸른색 별일수록 온도가 높고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젊은 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쪽 별일수록 온도가 어때? 낮은 별이고, 태어난 지 오래된 늙은 별들이고. 그래서 일반 은하 중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 막대자가 왜 들어갔어요? 중심 핵이 어때? 약간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길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겉에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선 팔들이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별이죠. 나선 팔에도 별이고. 근데 이 은하 핵에는 은하 핵은 약간 막대 모양이긴 하지만 타원 모양의 그런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이게 막대 모양으로 하는 게 맞죠? 막대 모양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별들은 푸른색 별이니 붉은색 별이니 보통? 응? 여기 붉은색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가 낮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을 띠고 있는 게 구상성단. 성단이 뭐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성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뭐 타원이나 원 모양 같이 별들이 원에 가깝게, 구에 가깝게 모여있는 성단들은 붉은색, 온도가 낮은 별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상계성단. 상계성단이 뭐야? 별들이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듬성듬성 모여있는 거, 좀 퍼져있는 거, 그치? 그래서 상계성단은 푸른색, 온도가 높은 별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은하 핵은 붉은색 별들, 여기서 성단으로 따지면 구상성단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선 팔은 무슨 색 별들이 보통 많이 있죠? 푸른색.
여기는 상계 성단들이 보통 분포를 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점도 한번 알아두고 또 다시 세이퍼트 은하로 와서 얘는 아주 밝은 해. 밝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 세이퍼트 은하에서 요 핵 부분은 보통 요 푸른색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방출선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은하 핵 부분이고 요 겉에 잘 안 보이겠지만 방출선이 뭐 이렇게 보이죠? 자, 끝에 봐봐. 근데 다른 은하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 방출선의 요 파장이 좀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X축이 파장이야. 뭐 물리에서도 배우는데 파장이 짧은 쪽에 에너지가 어떤 거지? 큰 거죠. 파장이 긴 쪽에 에너지가 작은 거. 그렇지? 그런데 강도. 이 세이퍼트 은하에서 나오는 방출선을 봤더니 파장별로 본 거죠, 지금. 파장별로 봤는데 세이퍼트 은하에서 나오는 방출선의 파장을 보니까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넓은 폭을 이루고 있는 방출선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특징점이에요. 그래서 넓은 파장의 방출선이 나오는 게 세이퍼트 은하. 네? 자, 그럼 문제로 가서 아까 문제를 읽었으니까 방금 완자책에서 본 그래프가 어떤 거니? 가니 나니? 나죠. 그래서 그 은하에서 나오는 에너지 세기를 봤더니 파장별로 봤더니 이렇게 넓게 방출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세이퍼트 은하예요. 그래프가 뭐 다른 게 나올 건 없어. 세이퍼트 은하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어때 지금? 파장별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데 골고루지? 골고루. 그치? 특이하게 이렇게 뭐 방출선이 나오진 않잖아. 일부분만 나오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을까? 뭐에 해당해? 타원 은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고,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세이퍼트 은하는 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스펙트럼에는 방출선, 얘같이 골고루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강하게 방출선이 나오고 있죠. 그럼 니은은 맞아 틀려? 맞다고 가르쳐. 그 다음 디귿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우리 은하보다 낮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원 은하지. 타원 은하는 상계성단이니까 구상성단이니까. 구상성단이지. 구를 중심으로 원을 중심으로 별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게 타원 모양이잖아. 타원 은하의 모습은 원 아니면 타원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이거는 구상성단이잖아. 그럼 구상성단은 아까 처음에 온도가 대부분 어떻다 그랬어? 낮은 별들. 그치? 대부분 다 온도가 낮은 별들로 되어 있고, 그럼 우리 은하는 가하고 우리 은하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 은하는 이 은하핵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구상성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나선팔은 상계성단 푸른 별들로 온도가 높은 별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가 우리 은하보다는 어떨까? 온도가
낮다라고 봐야죠. 응? 다시 듣고 있니? 얘는 구상성단 전부 다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어때? 은하 핵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좀 온도가 낮은 구상성단 쪽으로 돼 있는데 나선팔은 상계성단 온도가 높은 별들 위주로 돼 있잖아. 그럼 평균을 냈을 때는 얘가 표면 온도가 어떻다? 좀 낮다라고 봐야죠. 우리는. 그치? 그러면 답은 니은. 그렇게 주시면 되죠. 자, 넘기셔서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일기도가 나오네. 일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일단 요거 딱 보니까 구름 사진이죠. 요거 가시 영상으로 찍은 거지.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일기도를 지금 기호로 표시한 건데 요 선들은 무슨 선이지? 너네 여기 선 있잖아. 이거 선. 일기도에서. 이게 무슨 선이야? 뭐 다 까먹었어. 등압선. 기압 같은 곳을 연결해 놓은 등압선이지. 그리고 저기 전선이 나왔네요. 너네 전선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었잖아. 전선을 표시할 때 이렇게 둥글게 표시하는 게 무슨 전선? 온난 전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게 할렘 전선. 그치?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표시하는 게 정체 전선. 그 다음에 위로 둥글게 세모 이렇게 같이 표시하는 게 뭐였지? 회색 전선. 맞아? 왜 자꾸 웃어? 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한랭 전선이 있고요. 여기에 또 온난 전선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랭하고 온난하고 좀 겹쳐 있는 회색이 보이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온대저기압 기억나? 온대저기압? 응? 그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 중위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온대저기압에 대한 그림이죠. 온대저기압 되게 중요하죠? 기억도 나시나 모르겠다. 이게 몇 쪽에 있냐? 130쪽에 있는데 자, 이거 온대저기 한번 볼게요. 자, 온대저기압은 일단 저기압이야. 얘는 저기압이라는 건 뭐야?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거. 기준이 없어요. 너네 1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지? 안 물어볼게. 1013이죠.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고 그리고 니네 일기도에서 이렇게 등압선을 그릴 때, 선을 그릴 때는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주는 거거든. 이게 이제 일기도에서 등압선 그리는 방법이에요. 1000을 기준으로 해서 4간격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때? 1000 등압선을 기준으로 4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 중심 쪽으로 가니까 기압이 어떻게 됐어? 낮아졌지? 낮아졌으니까 뭐야? 저기압이지? 그지?
그래서 저기압이라 그러면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데가 저기압이고 기준은 있다 없다. 1기압보다 낮은 게 저기압 또는 1000헥토파스칼보다 낮으면 저기압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다른 지역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지. 근데 온대 저기압은 특이하게 전선을 두 개를 동반하고 다니죠. 앞쪽에 무슨 전선? 온난전선. 뒤쪽에 무슨 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전선을 두 개를 동반하고 다니는 게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에서 이제 특징점을 볼 때 땅에서 모수까지 한번 볼까? 요거 한랭부터 볼까? 한랭전선은 왜 한랭전선이야? 한랭. 찬 공기가 없고 몰려와서 생기는 전선이에요. 그리고 온난전선. 온난. 무슨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몰려와서 생기는 전선이죠. 그러면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공기덩어리가 만났을 때 전선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찬 공기가 와서 따뜻한 공기하고 부딪혀서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찬 공기가 가볍니 무겁니? 무거우니까 얘가 이렇게 밑을 파고들죠. 그럼 따뜻한 공기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 얘가 파고드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붕 뜨죠. 그래서 이 부딪히는 요 경계가 전선인데 전선의 뒤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수직으로 붕 뜨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하늘로 붕 뜨면 구름 생기잖아, 그치? 근데 수직으로만 붕 떠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 무슨 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죠, 저군형. 저군형 구름은 구름은 두꺼우니까 비가 내리면 무슨 비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려요? 약한 지속적인 비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려요. 그리고 구름은 두껍긴 두껍지만 넓게 퍼지진 않아요. 그래서 비 오는 지역이 어때? 좁죠. 이렇게 좁은 지역에 강한 비,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전선이 한랭전선. 이쪽이 뒤쪽이야, 뒤쪽. 찬 공기가 일로 가죠. 그럼 이쪽이 앞에고 저쪽이 뒤쪽이고. 그래서 표시를 삼각형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찬 공기가 일로 간다는 표시예요. 근데 온난전선은 뭐야? 따뜻한 공기가 와서 생기는 전선인데 따뜻한 공기가 와서 생기니까 온난전선. 그럼 전선이니까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랑 부딪혔단 말이야. 근데 따뜻한 게 왔어. 따뜻한 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우니까 찬 공기 타고 어떻게 돼?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올라가니까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죠. 근데 얘가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얇은 구름이 생기죠. 무슨 양? 승은양. 그럼 구름이 얇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강한 소나기가 아니고 어떻게 돼? 약한 이슬비 같은 게 내리죠. 그걸 지속적인 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넓게 퍼져서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구름이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넓은 지역. 그래서 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뭐 중학교 때도 이게 온대저기압이 한번 나오잖아. 여기를 뭐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정했을 때 A 지역을 층온형 구름, 지속적인 비, 넓은 지역에 비가 오고 찬 공기가 위치하죠. 그치? 그러면 기온은 하강 떨어져 있을 거고 B 지역은
전선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날씨가 어때요? 여기는 맑죠. 전선에서 부는 힘이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 이쪽에 따뜻한 공기, 이쪽에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는 곳이죠. 그럼 기온이 어때요? 높죠. 그치? 따뜻하지. 그 다음 여기 C지역은 찬 공기가 와서 한랭전선 생기고 그 뒤편이니까 저군형, 소나기, 좁은 지역에 비가 오고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기온이 좀 떨어지겠죠. 뭐 이런.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여요. 왜?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 중위도는 대기대순환 중에 편서풍이 불죠. 편서풍. 서풍이 분단 말이야. 너네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따지지? 동, 서, 남, 북이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이거 무슨 풍이지?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어. 무슨 풍이야? 남동풍이야? 북서풍이야? 남동풍이죠. 바람은 어디서 시작돼서 오는지가 바람의 방향이 되는 거지. 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대. 무슨 풍? 남서풍이죠. 남서쪽에서 오니까. 그치? 너네 북동쪽으로 바람이 간다 해서 북동풍이 아니야. 바람은 어디서 시작돼서 오는지가 바람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편서풍, 서풍이 보통 분단 말이에요. 서쪽에서 바람이 오니까 이 전체적인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돼?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다가오면서 맨 처음에 요 A 같은 날씨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 날은 B 같은 날씨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 날은 C 같은 날씨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날씨 변화가 심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는데 누가 더 빠르지? 한랭이 더 빠르죠.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나중에 됩니다. 온난전선은 느리게 움직이고 한랭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얘 가다가 나중에 겹치지. 겹치면 무슨 현상? 얘하고 겹친 거. 회색이 되죠. 회색. 야, 얘 갖다 봐봐. 삼각형 그대로 갖다 겹쳐봐봐. 이렇게 되잖아. 회색이 되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 한랭전선이 빠르게 와서 요 온난전선하고 겹쳐서 회색전선이 되면 온대저기압은 소멸해요. 더 자세한 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거 알 거 되게 많죠. 온대저기압. 바람의 방향이 있는데 저기압은 니네 우리나라가 있는 북방부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니 나가는 곳이니 저기압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은 곳이. 근데 들어올 때 우리나라 같이 북방부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기억나니?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면 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반시계로 들어와서 상승. 그럼 고기압. 공기가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땅을 누르니까 기압이 높죠. 그럼 고기압은 땅에 부딪혀서 시계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온대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 지역의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분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불어.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로 불러. 그래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람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불죠. 아니?
그래야지 반시계로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온난전선이 지나가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어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지나간 다음에는 남서풍이 불어요. 그지?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지나간 다음에 북서풍이 불어요. 그럼 결국적으로 어떻게 돼? 잘 봐. 좀만 더 하면 돼. 우리나라의 이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다 보면은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부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풍향. 됐나?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이렇게 바뀌니까 무슨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시계 방향. 풍향이 바뀌게 됐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온대저기압. 기억이 나요? 1학기 때 했던 거? 왜 1학기 때인가? 잠깐만, 2학기 때인가? 자,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로 가면은, 문제가 기네. 자, 봅시다. 칸은 어느 날 21시에 지상의 일기도래. 그리고 나는 다음 날 09시에 가시 영상인데, 너네 가시 영상이 이제 가시광선을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구름 사진을 얘기하는 거야, 구름 사진. 근데, 뭐라 그럴까?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얇은 구름이 있고 두꺼운 구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 가시 영상을 찍게 되는데, 햇빛이 와요. 햇빛이 오면 얇은 구름에서 빛이 반사가 될 거야. 물론 투과되는 빛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꺼운 구름에서 빛이 반사가 되는데 얇은 구름하고 두꺼운 구름 중에 어디가 반사량이 더 많을까? 두꺼운 데가 아무래도 반사를 많이 하겠지. 그래서 얇은 데보다는 두꺼운 데가 반사를 많이 해서 인공위성에서 요 가시광선 반사된 거를 관찰하면은 구름이 두꺼운 쪽이 허옇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그래서 구름 사진을 많이 보잖아. 허옇게 많이 있는 곳이 구름이 어떤 거 많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알고 그럼 기억 보자. 가에서 A 상공에는 온난전선이 나타난다. A래. 여기. 여기 온난전선 맞아?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기가 온난전선이잖아. 그치? 그럼 A면은 요 그림에서 어디야? 요 가운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건 틀렸죠. 온난전선면은 아니고요. 그 사이를 얘기하고. 그 다음 이해.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A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요 A 지역에서 이 전선들이 통과했대. 그럼 선생님 아까 그렸지? 이렇게. 바람이 자꾸 어떻게 바뀌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그랬지, 그치? 이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나에서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세기는 기역이 니은보다 강하다. 기역이 지금 여기 있고요. 잘 안 보일 텐데. 니은이 여기 있어요. 어디가 더 허해? 니은이 지금 구름이 많다라는 거죠? 기역보다, 그치? 그럼 디귿은 맞아? 반사하는 세기는 니은이 더 센 거지, 그치? 틀렸죠.
자, 지금 뭐 문제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온대저기압은 자주 출제되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특징점들 다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이거 아까 찍었죠? 그 다음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20번까지 다 풀려면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응? 근데 니네 알아야지 뭐. 많이 까먹어가지고 이거. 자, 7번. 환생 누대 동안 생물 과가 뭐지? 과? 너네 생물 분류하는 단계 중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들어봤니? 생명에서 배우지 않았어? 응? 너는 생명을 했잖아. 내신으로. 안 했나? 거기 안 나오나? 잠깐만. 2에서 나오나? 생물 과가 생물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종류. 그래서 Y축은 생물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생누대. 너네 지질시대를 나누죠. 지질시대를. 아까 이게 몇 쪽에 관계됐냐면 103쪽. 너네 그 지질시대를 이제 구분할 때 가장 큰 구분 단위가 뭐였어? 아니? 누대가 가장 큰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누대 안에 뭐 있어? 대가 있죠, 대. 그 다음에 대 안에 뭐가 있어? 기가 있죠. 무슨 기? 무슨 기? 기억나니? 자, 그때 아주 옛날 지질시대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 언제 탄생했어? 46억 년 전. 그래서 현재까지를 그냥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하잖아. 여기가 이제 가장 처음 시대란 말이야. 지구 탄생했을 때.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여기가 이제 현재가 되는 거고. 근데 가장 오래된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포함해서 뭐라 그래?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그래. 그리고 현생누대는 다시 나눠서 고중, 신생대로 나누는 거예요. 자, 봐봐.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합해서 뭐라 그래? 성캄브리아 시대. 그지? 그리고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다시 나눌 수 있고,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돼요? 시생누대, 뭐 초시생대, 고시생대 이거는 외울 필요 없죠. 이건 알 필요 없어.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대 보면은 고생대, 카모실대, 석회 오래된 순서부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도 너네 내신할 때 외우라 그러지 않니? 카모실대, 석회, 고생대, 기 대답하기 싫은 말. 그다음 중생대 때는 트라이아스기, 지라기, 백악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신생대는 뭐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뭐 이런 게 있고. 되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언제 고생대가 시작되고 언제 중생대가 시작되고 언제 신생대가 시작되고 정확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강 언제쯤인지를 좀 알고 있어요. 문제 풀 때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단위가 뭐야? 100만 년이지 100만 년. 그럼 고생대 시작을 어떻게 돼?
5, 4, 1, 100, 만, 연. 그럼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지금으로부터 대강 몇 억 년 전. 5억 년 전쯤에 고생대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중생대는 언제 시작돼? 2.5억 년 전쯤에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신생대는 언제 시작돼? 6.6억 년이니까 그냥 6.6이 아니고 0.6이지. 0.6억 년 전쯤에 시작이 됐어요. 대강만 좀 알아주세요. 5억 년 전 절반에서 2.5, 얘 그냥 0.5로 하든지 0.6으로 하든지, 그 정도. 그것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너네 지질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또 배운 거 있죠. 통합과학에서 고1 때는 어떻게 배웠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뭐라고 배웠어? 생물의 어떻게? 이거 기억나? 생물의 변화에 따라서 나눴잖아. 그치? 통합과학 때는 성칸무리아, 고중, 신생도로만 나눴고 지구과학 들어오면서 이렇게 무대, 대, 기로 나눴잖아. 그치? 네. 생물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럼 생물이 변했다는 건 뭐야? 멸종을 했다라는 거지. 멸종을 하고 또 새로운 생물들이 막 나타나고 그렇지. 생물이 그래서 멸종한 시기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생물과라고 부르는데 과가 이제 종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칸무리아 시대 고생대 때 갑자기 막 늘어났지. 그리고 대멸종이 조금씩 있어. 고생대 때 크게 봐서 한 번, 두 번, 고생대 말기 때 가장 큰 대멸종이 있지. 이런 거 본 거 같아, 그래프?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어떻게 돼? 얘네 멸종하면 또 새로운 생물들이 등장하죠. 중생대 때 한 번 정도 대멸종이 있다가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중생대 말에 또 대멸종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생대 때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크게 대멸종이 몇 번 정도 있어? 5번 정도가 있죠. 5번.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이 언제다?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 고생대 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멸종을 시키는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붙어버리는 그 판게아가 큰 원인이 됐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맞아요? 혜영아 듣고 있니? 자기가 기억 안 나거나 헷갈리면 얘기하세요. 근데 이 대멸종 시기가 지금 이 문제에 나왔어요. 아까 문제 나왔는데 미리 좀 알아두자. 봐봐. 아까 고생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기로 나누면 카무실대 석패라 그랬지. 여기 고생대 잘 보세요. 캄, 오, 실, 대, 석, 패. 하나씩 건너뛰면서 대멸종이 일어나요. 캄, 오, 실, 대, 석, 패. 네?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그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는 3개밖에 안 되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배라기. 근데 요 중에서 쥐라기 시대는 너네 쥐라기 공원 같이 그 뭐 공룡들이나 파충류들 엄청 번성한 시기거든. 요때는 대멸종이 없고요. 트라이아스기. 이거 조금 앞에다 그랬어요. 트라이아스기하고 중생대 말이 무슨 기야? 백악기. 그러니까 중간에 쥐라기 때 빼고는 이때가 대멸종이 한 번씩 있어요.
요 시기도 알아둬요. 다시 봐. 카모, 실대, 석패. 어?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맨 처음 트라이아 쓰기. 쥐라기 때는 막 생물질이 막 늘어났어. 번성했고. 마지막 백악기. 됐니? 그리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지. 대규모의 뭐 지각변동이라는 게 있죠. 대규모의 지각변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부정합이 있죠. 부정합 기억나? 부정합이 뭐야? 퇴적이 한동안 중단이 됐다가 다시 퇴적이 된 거죠. 어? 모른다는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어? 그래서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아래 지층과 위의 지층은 완전히 시대가 다른 지지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부정합은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한번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지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카톡에 남겨주면 가끔 한 번씩 봐요. 공부할 때. 문제를 보면은 선생님 일단 적어주거나 얘기해주는 거는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림은 현생 누대 안에 대가 있죠. 무슨 대? 고중 신생대가 있는 거고, 그치? 그 안에 또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과의 멸종 비율이래. 이거 멸종 비율이다, 그치? 생물의 멸종. 그리고 대멸종이 일어난 A, B, C래. 그러니까 A, B, C가 대멸종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그 시간을 좀 알아두라는 이유가 이런 문제 풀 때 쉽게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고생대 시작이 언제라 그랬지? 아까 5억 년 전쯤이 된다 그랬지? 5하고 조금 더 됐었지, 그치?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고생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 중생대가 얼마였지? 2.5. 2.5면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지. 신생대는 0.6 정도 됐었잖아, 그치? 그 여기죠, 여기.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구분한 걸로 봐서 고중 신생대를 지금 나눠놓은 그런 문제일 거야, 그치? 그 현생 누대라고 문제 주어졌으니까 고중 신생대일 거고. 그러니까 됐니? 그럼 A가 무슨 시대? 고생대가 되고 B가 무슨 시대? 잠깐만, 이거 중생대 시작할 때가 되겠다. 고생대 말에. 그치? 이거 딱 이걸로 나눌 수가 없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볼게요. A의 방추층이 멸종했다. 이것도 나왔구나. A만 일단 무슨 시대야? 고생대지? 근데 고생대 지금 보니까 초기나 중기 정도가 되겠다, A가. 그치? 후기는 아니야. 그러면 너네 그 내신 배울 때 이것도 기억나나 모르겠다. 요 고생대 때. 이거 왜 자꾸 또. 자, 고생대 때 어디였어? 요거는 위에서부터 나타냈네. 카모실대 석패. 근데 고생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삼엽충은 계속 번성했어요. 바닷속에서. 그리고 필석은 고생대 어느 때 나타났어? 초기 때. 그 다음에 갑주어도 한 중기 정도. 방추충은 어디? 후기쯤에 나타났어. 고생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럼 지금 문제가 방추충이잖아. 방추충은 고생대 언제 때 살다가 죽은 애들이야? 고생대 말기쯤이지. 그치? 말기쯤이니까 기억은 많이 틀리지. A면은 여기 거의 초기나 중기 정도 되는데 그때 멸종한 게 아니지. 말기 때 멸종한 거지. 여기 틀렸지. 틀렸고, 그 다음에 B, C 사이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판게아가 언제 나타난 거야?
요 고생대 말에 땅덩어리가 하나가 한 덩어리도 붙어서 판계화가 형성이 됐지. 요때 형성이 되고 중생대부터 이제 서서히 어떻게 돼? 그 한 덩어리가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 판계화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붙어버리면 그 바닷가 근처, 해안가 갯벌 같은 데 생물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부족해지면서 많이 멸종한다 그랬지. 너네 1학기 때 선생님하고 안 했지? 이거 했었나? 그러면 니은은 맞아? 네. B씨 사이니까 B씨, B씨 판계화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여기가 중생대 시작 아니야, 그치? 여기가 고생대 말 여기에서 판계화가 형성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분리가 되겠죠. 이 맞겠지. 그 다음에 C는 팔레오기와 네오기의 지질시대 경계이다. C. 팔레오기, 네오기. 봐봐. 아까처럼 요거. 여기가 C잖아, 지금. 중생대하고 신생대 경계. 중생대하고 신생대 경계. 여기가 C지. 근데 여기에서 멸종을 많이 했지. 그치? 무슨 기라고 했어? 중생대의 마지막 백악기 때, 그치? 백악기니까 요걸 아니죠.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아까 기억나? 이거 무슨 시대지? 신생대지, 그치? 여기잖아, 여기.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요 사이. 신생대 때 멸종한 게 아니잖아. 제 말대로 하면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사이니까 요 어딘가에서 대멸종을 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백악기나 또는 백악기하고 여기 팔레오기 사이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오늘 시간이 벌써 7시 돼서 8번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